우리가 키워드를, 제가 92개 키워드를 항상 수업 시간에 이제 기본서를 잡고 하고 있고, 오늘은 이 중에서 20개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20개 정도 보려고 합니다. 원래 처음 계획은 지난 시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학원에 있는 기본권 강론 파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었을 때 봤을 때 총론 파트도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총론 파트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론 파트에서 반드시 나오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총론 파트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키워드 헌법 상권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권에는 36개 주제가 있죠. 그래서 헌법의 개념, 특성, 헌정사, 그 다음에 수호제도, 각종 기본 원리, 법치주의부터 각종 기본 원리들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헌법 총론이 끝나고, 그 다음 기본권의 개념, 이중적 성격, 제도 보장, 그 다음에 반드시 출제되는 주체. 또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호 의무 관련된 지문도 아직도 조금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호 의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심사에 앞서서 경합과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경합과 충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그 이론, 그리고 실제 사안들,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이 반복을 했는데 이 경합과 충돌 파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판례이지만 그 판례에 제한되는 기본권 쟁점으로 별도로 케이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케이스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대비하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 그런 케이스 문제 대비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판례를 어디서 배웠지를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평등권에서 배웠나? 직업의 자유에서 배웠나? 한번 떠올리고 그 외에도 당사자가 어떤 기본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문에 나와 있죠. 이런 기본권이 제한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기본권론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기본권이 제한될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권, 처음 본 기본권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할 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죠? 심사하려면 주된 기본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된 기본권이 뭐냐일 때 틀리는 지문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기본권이 바로 그 주된 기본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 문제는 그렇게 푸셔야 된다. 경합과 충돌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번 키워드가 제한과 한계로서 여러 원칙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3가지 원칙을 주로 다루고 있죠. 법률 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 포괄이행 금지 원칙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법률 유보 원칙은 개념이 중요합니다. 포괄이행 금지 원칙도 개념 지문이 많이 나와요.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법률로 해야 되고 법률로 하지 않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두 원칙의 개념이죠. 법률 유보 원칙의 의의 유보 원칙 개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위임할 수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임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본질적 영역,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보다 좁은 의미의 법률 유보 원칙으로서 의회 유보 원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의회 유보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은 같이 지문에 등장했을 때 조금 모순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법률 유보 원칙, 원칙적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보다 좁은 개념이 의회 유보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명확성 원칙은 명확성 원칙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뭐예요?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는 판례 우리가 한 34개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 위반되는 판례가 중요하고 그 외에 출제가 됐을 때는 뭐죠?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반되는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불온통신, 전기통신, 허위사실, 이 불온통신 개념 대표적인 명확성 원칙 위반 판례임에도 제가 중간고사를 출제했나요? 중간고사 출제했을 때 여러분들 또 그 결론이 생각 안 나서 틀린 분들이 계셨는데 자기가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 판례가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그것을 명확성 원칙은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결론이 위헌 판결임에도 그 명확성 원칙은 위반되지 않는다가 많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출제하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위헌 판결이지 그런데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7심 판례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었죠. 집회의자를 침해한다 판례. 우리 선거 기간 중에는 그 후보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전 기간 집회를 금지한다. 그 판례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2년 7월 달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판례에서 그 밖의 집회나 모임 이 부분은 명확한가 명확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으로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 판례이다라는 것들 기억하시고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하냐. 내가 알고 있는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 판례가 선명하면 나머지 부분은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장에서 떠올리시면 돼요. 명확성 원칙 나왔구나. 그러면 이거 위헌 판례임에도 합헌 쟁점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지문을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한과 한계 키워드는 그렇고 과잉금지 원칙이 대표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칙이죠. 우리가 목수해법 판단을 하는데 이 중에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는 여러 번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십니다. 다만 수단의 적합성 부정된 판례는 과거의 대표 판례들이 있고 최신 판례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최신 판례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판례가 몇 개 있고 그런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것 역시 이 4개 지문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번 시험에도 과잉금지 원칙 키워드가 나왔을 때 두 번째 2번이 개념 지문이었죠. 방법과 여부에 관한 거. 방법 제한할 수 있다면 그걸 먼저 하고 그게 아닐 때 여부 제한을 해라. 라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침해가 적은 수단을 먼저 쓰고 그것보다 더 강한 수단은 나중에 쓰라라는 것이고 수단의 적절성 관점이 아니라 피해 최소성 원칙에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바꿔냈죠. 그리고 그 지문은 그 7번, 2번에서 여러분들이 다 오답을 많이 내셨는데 개념 지문이 있고 그 다음 3번, 4번, 1번, 2번은 개념 지문, 3번, 4번은 판례의 결론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3번, 4번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2번을 걷어낼 수 있어야 3번, 4번으로 내려오는데 모두들 2번에서 확신 갖고 정답을 찍었기 때문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분들도 한 문제 틀렸을 때 그 7번 문제에서 오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잉금지 원칙 2번 나오기 좀 어렵겠죠. 이미 한번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도 여기에는 개념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판례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수단의 적합성 부분에서 함정을 낼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하고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 판례들은 대부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됩니다. 낙태죄 사건이라든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위헌은 위헌이지만 1단계, 2단계까지는 인정입니다. 근데 수단의 적합성부터 부정된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리딩 케이스들은 대부분 2단계까지는 인정되고 3단계부터 부인된다. 그런데 2단계부터 부인된다라고 얘기하면 위헌 판결은 위헌 판결이지만 틀린 지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좀 주의하면서 생각을 해주세요. 요거 역시 다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봐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개념에서 혹은 판례의 결론에서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이제 총론 파트고 이번에 총론 중에서는 1차 시험에서는 입법 부작위가 나왔습니다. 입법 부작위 상당히 좀 어려웠죠. 8번 문제. 근데 입법 부작위는 진정과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죠. 대부분은 뭐예요? 입법이 있지만 불완전 불충분한
부진정 입법 부작위입니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는 입법 부작위를 주장해서 공권력 불행사 68조 1항의 헌법소원 가는 것이 아니라 입법이 있기 때문에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이른바 위헌소원으로 가야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진정 입법 부작위는 청구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의 침해일 안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진정입법 부작위가 인정될 때에는 그 요건이 있죠. 두 가지 요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 의무를 부과했거나 헌법의 해석상 입법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뭐예요? 누구한테 A한테만 혜택을 주고 왜 B인 나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냐, 왜 나는 혜택에서 배제가 됐냐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혜택을 달라는 이야기를 어때요? 헌법에서 바로 혹은 헌법에서 해석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그건 나중에 입법자가 입법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헌법재판소가 입법으로 혜택 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입법 부작위, 진정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부정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과 부진정이 고민될 때 진정입법 부작위가 인정된 사례는 정말 소수죠. 그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거 외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부진정입법 부작위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그 부분에서는 간명한 정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권 총론 파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큰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총론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총론 부분은 개념 지나서 우리가 6번 키워드,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 키워드를 한번 가볼게요. 제정, 개정, 변천의 개념은 뭐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개정, 변천이 아직 뭐 최근에는 출제된 바 없는데 변천은 헌법 조문을 그대로 두고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헌법 3조 영토조항 관련해서 변천에 관한 이론들이 많은데 실제로 변천을 잘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천의 개념 정도. 그런데 변천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을 가기 전 단계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변천이 개정으로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 변천을 함에 있어서는 헌법 개정이라는 한계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것들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자, 제 개정에 있어서는 헌법 개정의 그 절차에 관한 헌법 조문이 출제가 되죠. 근데 이거 아직도 틀리는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백지에다가 이 조문을 써보면 안 틀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봐야 안다? 이러면 봐야 안다라고 할 때는 오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파트잖아요. 그래서 128, 129, 130조 조문은 스스로 꼭 백지에 발의부터 그다음에 공고를 누가 며칠간 하는지, 국회 의결은 언제부터 기산점, 그다음에 제적 정족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국민투표, 투표자, 투표 며칠부터 며칠, 기산점 언제인지, 그리고 정족수,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부분, 그다음에 국민투표로 확정이 되고 대통령의 공포는 사후적 공포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데 그 이유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을 한번 보면 128조에서 발의권자를 얘기하죠. 저도 스스로 조문을 안 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항상 연습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헷갈려요. 또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의권자는 국민은 없죠. 국민은 지금은 없고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그렇죠? 제적의원 과반수. 제적의원이 현재 300명이니까 과반수는 150명이 아니라 151명. 그렇죠? 의 발의로 그다음에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집단이죠. 대통령 151명. 그래서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통과가 어려운 거야. 그다음 발의한 다음에 이 발의를 누가 공고를 하죠? 아주 중요한 국가적 안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며칠 이상?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합니다.
대통령이 공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 대통령을 뭐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되기도 하죠. 국회의장이라든지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오직 대통령이 공고를 한다. 20일 이상이다. 20일 이상이기 때문에 30일간 공고했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죠. 20일 이상. 30일 이상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지만 20일 이상이라고 하고 30일간 공고했다 이러면 또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의해야 되고, 공고가 되면 어떻게 되죠?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 의결은 그 기산점이 항상 출제가 되죠. 국회 의결의 기산점은 뭡니까? 보면서 하면 안 돼. 보면서. 스스로 떠올려야 돼. 발의된 날, 공고된 날, 공고 기간이 만료한 날, 언제예요? 공고된 날이죠. 공고된 날부터 2개월, 60일입니다. 이 60일 요즘 바꿔서 잘 안 내 학생들이 다 알기 때문에 숫자 잘 안 바꿔냅니다. 그 기산점을 바꿔내요. 방금 공고된 날이라고 떠올리신 분은 맞출 수 있고, 공고된 날인지 뭔지 잘 떠올리지 못한 분들은 틀릴 수 있어요. 공고된 날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 변형해서 출제를 하는데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60일 이내에 거쳐야 되고, 정족수는 아까는 151명 제적위원 과반수였다면 이번에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 그래서 결론은 몇 명이죠? 200명. 200명 이상이면 된다. 지금 어때요? 190 몇 석이죠? 그래서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져야 200명 넘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통과하는 게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통과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찬성을 했어요. 국회가 의결하면 국회 의결한 후로부터 국민투표는 빨라. 며칠? 30일.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30일. 국회 의결한 날은 기산점이 크게 달라질 게 없어서 잘 출제는 안 되고 있죠. 국회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어떻게 해요? 과반수 찬성 이름 틀리죠.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투표 플러스 찬성이에요. 근데 출제가 과반수 찬성 이렇게 자꾸 나와서 오답을 내고 있죠.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투표를 했다면 그걸로 국민투표는 확정된다. 라는 것이죠. 그 후에 대통령은 즉시 공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딱 그 기산점이에요. 기산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투표권자 과반수 발의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그 다음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민들 반드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국민투표법에서 어떻게 하죠? 투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 한 사람 10만인 이상이 모여서 누구를 필요로? 대통령? 아니죠. 이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필요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오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 청구를 하죠. 무효 재판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고 대법원은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일부 또는 전부 무효를 할 수 있다. 무효가 됐다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재투표 실시해야 된다라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고하고 대통령이 공포하고 다만 그것에 대한 무효 소송은 대통령까지 끌고 올 필요 없잖아. 중선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소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헌법 개정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헌정사입니다. 헌정사. 헌정사의 경우에는
지난 2차 시험에 나왔고 이번 1차 시험에는 안 나왔죠. 지난 2차 시험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1번, 2번은 걷어낼 수 있었고 3번이 우리 그거였어요. 7차원법. 7차원법은 확실히 틀린 질문이었고 그래서 속어해서라도 4번을 풀 수 있었습니다. 4번이 그거였죠. 중요정책, 헌법 60조 1항이네요.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조약 부분에 대한 것들, 8차원법부터 있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지문이 오답 지문이었어요. 단어를 몇 개 빼먹었죠. 그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골라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헌정사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권론 헌정사 모르면 큰일 나고, 기본권에 있어서 헌정사는 수도 없이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권에 있어서 헌정사는 틀리면 안 되지만 이 통치구조 파트는 조금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짚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신출 방식하고 국회 권한 부분, 또 공무원 관련된 내용, 국가 긴급권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재헌헌법에서 정부 형태의 시작이 뭐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재헌헌법에 어떻게 정부를 시작을 했죠? 뭘로 시작했어요?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였어요? 대통령제였어요? 대통령제로 시작했죠. 대통령제로 시작해서 대통령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던 적이 있죠.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로 바뀐 적이 아주 중요하겠죠. 딱 2번, 헌정사적으로는 2번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3차, 4차입니다. 그래서 3차의 의원내각제를 채택을 했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는 완전한 대통령제라고는 얘기 안 해요. 이원적 대통령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제를 계속 채택해 오다가 3차 60년에 비로소 의원내각제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형태에 있어서 쭉 대통령제다. 다만 의원내각제가 3차, 4차 있었다라는 것을 좀 선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선출 방식은 간접선거가 있었고 직접선거가 있었습니다. 간접선거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은 재헌헌법은 간접선거로 시작했다가 처음 직선제를 한 것이 중요하죠. 처음 직선제 하는 것이 바로 1차입니다. 그렇죠? 1차. 그 다음에 1차, 2차 유지되다가 다시 3차, 4차 간선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1, 2, 그 다음에 직선제가 제가 1, 2, 5, 6 이렇게 외웠죠. 5, 6, 9, 5차입니다. 5차에 다시 직선제, 6차 직선제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박정희 때는 7차, 8차 모두 간선제. 그 다음에 다시 현행헌법 직선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선제로 시작했다가 1, 2, 5, 6, 9 이때 직선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에 직선제가 처음 들어왔고 5차에 다시 직선제로 환원했고 이렇기 때문에 1차, 5차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차, 5차가 직선제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7차, 8차가 간선제이냐 아니냐. 우리 기억하듯이 뭐다? 간선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파고들어서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럼 누가 대통령을 뽑았냐? 그 선거의 주체가 누구였냐에 대해서 따로 나오죠. 7차에 어떤 기관이 생겼어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생겼기 때문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했습니다. 그다음 8차는 명칭이 바뀌죠. 국민이 간접선거니까 국회가 한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접선거는 다 국회에서 대통령 뽑았어요.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에요. 7차, 8차는 간접선거인데 선거인단이 국회가 아니고 7차가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다음 8차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였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임기도 좀 기억해야 되죠? 7차, 8차. 왠지 박정희 때가 임기가 더 길었을 것 같은데 임기 그때는 6년이었고 8차가 몇 년이죠? 7년으로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8차가 더 길었다는 것도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중임 관련해서 우리 재헌헌법과 1차 헌법까지는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야욕을 드러냈죠? 2차 54년 헌법에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뭐요? 중임 제한을 철폐합니다. 그게 2차 54년 헌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4.4.5입 개헌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야욕을 드러냈던 게 54년 헌법이에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2차 54년 헌법. 그리고 여러분들 삼선 개헌이라고 부르죠. 유일하게 출제가 되는 내용 중 하나인 삼선 개헌이 6차 69년 헌법입니다. 6차 69년 헌법. 이때 3선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죠. 6차 69년. 그래서 우리가 3기까지 할 수 있도록 개헌했다 해서 3선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7차에는 아예 모든 것, 중임 3선이 아니라 중임 영구 집권이 가능하도록 중임과 연임에 관한 제한을 철폐했어요.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7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중임 내지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잘 안 나오고 4.4.5입 개헌이었던 2차 54년 헌법에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그 다음 6차 69년 헌법에서 3선 개헌으로서 3기까지 하도록 했다. 7차에서 드디어 영구 집권 가능하도록 했다. 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54년 헌법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일이고 6차, 7차는 누구의 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2차 4.4.5입 개헌, 6차 3선 개헌, 7차 영구 집권 요거 부분 대통령 관련해서 한번 기억해 주실 내용입니다. 자, 국회 관련해서 국회는 우리 시작을 단원제 하나의 국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단원제. 그런데 언제 양원제를 채택을 했죠? 최초. 1차죠. 1양입니다. 1양. 요거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양원제가 2, 3, 4까지 유지되고 다시 양원제가 단원제로 환원. 5차죠. 그렇죠. 5차에 환원됐다. 5차에 직선제 단원제로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차에 단원제가 됐고 그 이후로는 양원제를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양 5환 이렇게 돼 있어. 5차에 환원됐다. 이게 국회 양원제 단원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갖는 권한으로서 국무원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제도 또는 해임 건의 제도, 해임 의결 제도가 종종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 처음에 국회가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제가 헌정사에 들어온 것이 몇 차다? 1차입니다. 1차. 1차에 국무원 불신임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1차에 들어왔을 때는 특징이 뭐죠? 정부 책임자라였습니다. 일반 공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지고 공무원 전체가 총사직해야 된다. 연대 책임 총사직의 형태로 공무원 불신임제가 들어왔습니다. 1차. 그러다가 1차에서 2차로 바뀌면서 내용이 바뀌죠. 연대 책임이 아니라 뭐다? 국무위원 각자에 대한 개별 책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체 총사직이 아니라 그 잘못을 한 국무위원만 내보내는 제도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무위원 개별적 불신임제라고 부르죠. 그게 1차와 2차의 차이입니다. 이게 가장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연대 책임 총사직은 1차, 국무위원 개별적 불신임제는 2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유지되다가 3차, 4차는 의원 내각제로 바뀌어서 여러분들 다시 연대 책임 총사직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의미가 있는 거는 5차입니다. 5차에 해임 건의 제도로 바뀝니다. 옛날에는 불신임해서 애초에 국회가 주도권을 가졌다면 이제는 조금 완곡하게 해임을 건의하고 대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해임 건의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5차, 6차. 그리고 해임 의결 제도로 바뀌어요. 해임 의결 제도로 바뀐 것이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제가 1, 2, 5, 8, 9 해서 8차를 기억하는데 해임 의결이 시작된 거는 7차입니다. 그래서 1, 2, 5, 7, 9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7이 그 해임 의결입니다. 해임 의결 제도가 최초 도입된 게 7차예요. 7차. 그래서 7차, 8차 때 해임 의결이었다가 다시 환원된 게 9차. 해임 건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직, 개별사직, 그 다음에 건의제도, 그 다음에 의결제도, 그 다음 다시 건의제도. 총계, 건, 의, 건 이렇게 주문자 따서 드렸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반복했던 것 중에 좀 달라진 점이 그 7차, 8차가 모두 의결이었다. 해임 의결이 7차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출은 항상 8차가 해임 의결 제도였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제 국가긴급권 내용은 별도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진 않는데 조금씩 포인트 잡아서 나오니까 한번 보면 다 비슷해요. 전 헌법이 다 조금 변형은 있지만 다 비슷한데 국가긴급권이 아주 센 게 들어간 헌정공사가 있었어요. 몇 차겠어요? 대통령 맘대로 하겠다. 7차입니다. 7차. 그래서 재헌헌법부터 구체헌법까지 거의 다 비슷한데 7차에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긴급조치권이라는 단어 책에도 있고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이 긴급조치권은 국정 전반에 관해서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정지할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국가긴급권으로서 긴급조치권이 들어갔습니다. 이 긴급조치권은 몇 차 유지됐을까요? 7차 그리고 8차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8차에는 긴급조치권이 아니라 비상조치권이었어요. 비상조치권. 근데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권이 7차, 8차 긴급 또는 비상조치권으로 7차, 8차 있었고 현행헌법은 없죠. 현행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긴급권은 여러분들이 우리 정리하면 계엄선포,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요거는 헌정사 전체에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7차, 8차에 긴급조치권, 비상조치권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별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통치구조 파트는 그냥 풀어서 했었는데 표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는 제가 나중에 수업 자료로 한번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책에서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어떤 차수에 새로운 게 들어갔다, 어떤 차수에서 변화가 됐다, 그걸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선거 방식, 직선제가 언제였냐, 간선제가 언제였냐, 그 다음에 중임 제한 철폐 관련된 것들 아까 얘기한 거, 그 다음에 국회에는 양원제가 언제 들어왔었냐, 언제 단원제로 환원됐냐, 그 다음에 국회가 갖는 권한으로서 공무원 불신임 제도 총계 건의권 어떻게 변화해 왔냐, 그 다음에 아주 엄청난 국가긴급권으로서 긴급조치권, 비상조치권이 7차, 8차 있었다. 요 정도 통치구조 파트에서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통치구조 부분에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민의 기본권 관련해서 좀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형사 그 보상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0차, 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해서는
9차에 확대됐다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 재헌헌법에서 있었던 것 중에 특징적인 게 근로자 이익분배 균점권, 통지경제라고 불릴 만큼 근로자들한테 이익을 나눠주는 이익분배 균점권이 재헌헌법의 특징이죠. 그리고 존직인, 5차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지만 생활 무능력자의 보호 규정은 재헌헌법부터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3차 헌법에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기본권의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이 3차에 들어갔죠. 그랬다가 7차에 삭제되고 부활된 것은 언제죠? 379가 아니고 8차입니다. 378. 이게 포인트예요. 8차의 본질 내용 침해 금지 규정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378이다.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는 그거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 검열제 금지 규정이 3차에 들어왔다가 7차에 삭제되고 부활한 것이 몇 차다? 9차다. 이렇게 해서 37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숫자로 기억해야 될 게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재헌헌법부터 있었다. 그러다가 7차에 삭제되고 8차에 일부 부활, 9차에 완전 부활 이렇게 되죠. 그래서 0, 7, 8, 9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0, 7, 8, 9. 일부 부활은 법률 유보 조항을 두고 부활했다는 것이고 전부 부활은 그거 떼고 그냥 현행처럼 그냥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0, 7, 8,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차 62년 헌법으로 넘어가 보면 5차 62년 헌법에서는 대표적인 기본권 3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직업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존직인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고문 금지,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규정도 5차입니다. 그리고 주거 영장 5차죠. 교육받게 할 의무 이것도 5차입니다. 그리고 5차에서 드디어 아까 재헌헌법에 있었던 근로자 이익분배 균점권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차에 자유시장 경제질서로 완전히 전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경제질서 관련해서는 0, 2, 5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그랬고 이건 뭐 교수님들 표현에 따라서는 2차에 전환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차는 완전히 전환됐다라기보다는 최초 도입, 자유시장 경제질서 요소의 최초 도입, 중요 사용기업 공유화 규정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 도입 이렇게 정리하시고 5차에 완전히 전환됐다. 이때 근로자 이익분배 균점권 삭제됐다. 0, 2, 5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차 헌법은 뭐 기억할 것도 없죠. 다 삭제됩니다. 좋은 것들 다 삭제돼요. 그래서 체포적부 심사 폐지되고 자백 증거 능력 제한 규정도 삭제되고 검열 허가제도 삭제되고 본질 내용도 삭제되고 그래서 삭제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신설한 게 있으니 2가지 정도 되겠죠? 평화 통일을 얘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군군경 이중배상 제한 금지 규정은 이때 신설했습니다. 제한 규정으로서 신설됐다라는 것이죠. 8차 헌법은 삭제했던 것을 많이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8차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행, 무사, 그렇죠? 행복 추구권, 무죄 추정 원칙,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환경권, 소비자 보호운동, 평생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 재외국민 보호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이 재외국민 보호 규정은 이를 의무화한 것이 몇 차? 9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차, 9차 이렇게 되고 적정임금은 몇 차? 적정임금을 규정한 것은 8차. 최저임금을 규정한 것은 9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은 8차고 적법 절차 원칙은 적9 이렇게 되겠습니다. 9차 이렇게 돼요. 적정임금은 8차, 최저임금은 9차 이렇게 짝을 맺어야 돼요. 무죄 추정 원칙 8차, 적법 절차 원칙 9차
맨날 나오는 건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9차에 아까 피해자 형사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기본권 두 가지가 다 이때 들어갔죠? 피해자 기본권 두 가지가 들어갔다. 또 노인, 여자, 청소년 복지권, 주거, 생활권, 쾌적한 주거. 제가 이런 것들 좀 자질구레한 기본권들 9차에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재해 예방 의무 규정도 9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이 안 나면 9차의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라고 하면 9차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교육받을 권리는 재헌헌법부터 있었지만 교육받게 할 의무는 5차에 들어왔고 아까 평생교육이 8차라고 했고 대학의 자율성이 9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9차 헌법 이렇게 되겠어요. 기본권 부분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헌정사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당 관련해서 정당 훼손 심판제도 잠깐만 한번 볼까요? 11번 키워드. 이 정당 훼손 심판제도는 헌정사 몇 차에 들어갔어요? 3차, 그렇죠? 정당 조항 자체가 3차에 들어갔고 3차 60년에 들어간 제도입니다. 이 통합진보당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파트고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틀린 것처럼 정당 제도의 문제에 한두 개 지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중간고사 틀린 분들 보니까 정당 문제를 엄청 많이 틀렸어요. 그게 24년 공무원 시험 문제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때 그 위배되는 개념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은 의미하지 않는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냐라고 할 때 그 문구를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항상 따옴표 쳐들었잖아요.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치는 것이 구체적 위험성으로 초래되는 경우에 실질적 해악,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악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을 때 해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실질적 해악이라고 해야 되는데 해악이라고만 썼고 구체적 위험성이라고 써야 되는데 위험성이라고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도가 다르잖아. 해악이 있다고 무조건 없애면 단순한 위반도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결과값에 있어서의 해악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냥 입증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구체적 위험성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아주 중요한 입장이고 거기에 견해 대립이 있었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 실질적 해악,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어야 되지 해악이나 위험성으로만 나오면 틀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정당 제도 또 그 45페이지 아래 보면, 왜 정당해산 심판제도가 헌정사의 3차에 들어가게 됐는가에 대한 그 배경이 손가락 부분에 있죠. 제1공화국 시절에 대법원이 진보당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줄 끝에 당시 공보실장의 행정처분으로 강제로 해산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진보당의 전신으로 올 수 있는 그 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단 말이에요. 진보당이.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일방적으로 행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해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당해산 심판제도를 둔 것입니다.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출제가 됐죠. 이번에 제1공화국 시절 이렇게 해산된 사례가 있어서 도입된 것이다. 헌정사적 내용이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사실은 헌정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46페이지 판례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정부의 일방적 행정처분으로 강제 해산됐던 사례에 대한 역사적 반성의 산물로서 이 제도가 3차에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6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어떤 정당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의사형성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면 일단 보호해줘야 한다. 이 지문. 여러분들이 거부감 느끼지만 맞는 지문입니다. 일단 보호하고 다만 행정부 처분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 뒤에까지 나오면 거부감이 없는데 나쁜 정당도 보호해줘야 된다. 이것만 출제가 몇 번 됐는데 요 지문 나오면 여러분들이 거부감 느끼죠.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 보면 이제 목적이나 활동인데 활동은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자든 아니면 일개 당원에 불과하든 그 행위를 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면 귀속시키고 개인적 활동이라면 제외하고 실질을 본다 그랬습니다.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을 봐서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47페이지 위에 민주적 기본 질서의 개념 넓게 보면 해산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해산이 되면 정당의 활동 자유가 축소되므로 엄격하게 보자. 따라서 현행헌법의 민주주의는 훨씬 넓은 개념인데 요거랑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좁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표현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죠. 위배될 때는 단순한 위반 저촉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 민주 기본 질서의 실질적, 여기도 따옴표 쳐졌지? 응? 실질적인 해악,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 따옴표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악과 위험성으로는 안 돼요. 엄청 많이 틀렸어. 내가 그래서 속상해 죽겠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게 딱 제가 느끼기에는 24년 공무원 시험인데 공무원 시험에 우리 경찰 시험 교수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출제 경향이에요. 그 판례 중요한 판례 문구. 지난번 우리 집회의 자유 금지 해산에서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후에 써야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것도 실질적 위협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해산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그거를 바꿔 출제했단 말이야. 똑같잖아. 똑같아. 그래서 그런 표현들에 교수님들이 아주 꽂혀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정도를 낮춰버리면 틀린 질문이 돼요. 그걸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읽었을 때 맞는 말 같은데 묘하게 뭔가 걸리는데 라면 여러분들 여기서 멈춰야 돼. 걔는 세모 치고 다른 지문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지문을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쓱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결국 8조 1항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당연히 비례 원칙 준수해야 된다. 따라서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다면 쓸 수 없다. 이런 표현들 나오죠. 그렇습니다. 근데 7급 시험에서 이런 질문 한번 나왔죠. 이때 비례 원칙이 통상적인 위헌 심사 기준과 같냐 다르냐 할 때 통상적인 위헌 심사 기준과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헌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거는 다른 공권력 행사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헌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비례 원칙을 준수했는지를 심사하는 거잖아.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주체는 국가고 헌재는 이걸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헌재가 되는 겁니다. 왜? 헌재가 심판으로 해산시키니까. 그런 점에서 통상적인 위헌심사 기준인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건 헌재가 해산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정당화의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22년 국가 7급 지문에 있었고 우리 기출문제에 있었는데 통상적인 위헌심사 기준과는 다르다 정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한번 출제됐던 포인트니까 이렇게 되고
정당 해산됐을 때 소속 국회의원 해산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헌재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은 당선 방식, 불문 모두 상실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 정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대법원이 뭐라고 하죠? 상실되지 않는다. 특히 그 사안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었는데 상실되지 않는다 있습니다. 애초에 지역구는 상실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역시 상실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이 두 개가 달랐죠. 국회의원은 상실된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상실되지 않는다. 두 개로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정당 해산에 대해서 재심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도 문제는 뭐다? 이건 구체적 타당성,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구체적 타당성이익이 원래 큰 영역이다. 따라서 재심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허용 안 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거나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시간 지금 딱 1시간 정도 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총론 파트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요. 요청사항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세요.